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 나이 또래 분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유난히 요즘 마음이 싱숭생숭하니 그러네요. 아이에게 좋은 일들만 많아 기분이 좋다가도 별거 아닌 거에 울기도 화를 내기도 하고요.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곤 한답니다. 저랑 근 30년을 산 남편도 제가 낯설다고 할 정도이니 뭐가 이상하긴 한가 봅니다. 유난히 마음이 안 잡힐 때는 제가 가는 곳이 있어요. 가서 수다도 떨고 우리 딸 자랑도 하고 오면 기분이 좀 나아지고는 해. 요즘 더 자주 가는 곳인데요. 돌이켜보니 저희와의 인연이 어쩌다 그렇게 맺어졌나 싶어 소개해볼까 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사족이 길었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자영업을 합니다. 작은 사업체인데 제가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체라 제가 그냥 자영업이라 부릅니다. 남편은 싫어하지만요. 그래도 엄연히 사장님이신지라 송 사장님이라 불러는 드리죠. 워낙에 마음이 여리고 남 돕는 일에는 빠지지 않는 모습에 반해 결혼을 했더니 여전히 그러느라 커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성실하기에 가져다주는 생활비 한 번 걸은 적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15년 전쯤에 믿었던 거래처 사장님이 고의로 도산을 하고는 중국으로 도망을 가 큰 코를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때 많이 놀랐는지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일단은 직원들 월급도 나가야 하고 사업체 운영은 해야 하니 집부터 팔고 어찌저찌 막아 사업체는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14살짜리 우리 딸은 태어나 처음으로 방 두 칸에 거실 겸 주방이 있는 빌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막 올라가 친구들을 겨우 사귀고 있었을 아이가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이 또한 이겨내야 하는 일이기에 무던히 지나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믿었던 거래처 사장이 고의로 사기를 쳤다는 사실에 상심이 컸는지 한동안은 회사도 잘 나가려 하지 않았기에 그쪽이 더 급하게 느껴져 딸에게 신경을 많이 못 쓰기도 했고요. 한창 예민할 나이의 아이에게 지금 생각해도 미안한 일이랍니다. 그런데도 저희 딸은 오히려 엄마, 행복은 불행과 단짝이래. 우리 여태 행복했으니까 약간은 힘든 일도 있는 거겠지? 어쨌거나 아빠 회사 아주 망한 거 아니라며. 그럼 언젠가는 다시 잘 되겠지. 라고 의젓하게 말해줄 줄 아는 고마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부터 다독이느라 아침 저녁으로 제가 회사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생활을 한 3개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회사보다 남편의 회사가 더 멀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부부가 어려울 때 곁에 더 있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남편이 저에게 당신, 나 때문에 힘들지? 우리 선유도 아빠 때문에 힘들 거야. 그렇지?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긴 뭐가 힘들어? 당신이 죄 지었어? 당신이 나쁜 뜻으로 그 사람들 회사에 납품했어? 왜 당신 때문이야? 당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고의로 도산한 놈들이 나쁘지. 우리 다 같이 살 집 있으면 됐고. 당신 몸 안 상하고 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됐어. 우리가 뭐 길바닥에 나앉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라며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을 했더니 남편이 고맙다 라면서 울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울지 마. 앞으로 더 잘 되려고 이런 일도 생기나 봐. 선유도 그러더라. 그간에 행복하기만 해서 잠깐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심기일전해서 다시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말은 못하고 연신 눈물만 닦더니 웃더라고요. 그렇게 눈이 퉁퉁 부어서 집으로 들어와 괜히 딸아이한테 안아달라고 조르더니 딸이 안아주니 씩 웃고 옷 갈아입더라고요. 솔직히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었겠죠. 작은 사업체였어도 벌이가 괜찮았고 그 일로 남편의 회사가 떠하는 비용이 꽤 되기에 약간의 대출도 받았거든요. 하루아침에 월세집으로 밀려난 심정은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너무 처져 있는 남편 앞에서 저까지 그런 티를 내고 싶지 않았고 남편을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물량 맞추느라 야근도 한 달 내내 하면서 고생한 남편을 현실이 고대졌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기도 했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 극복 방법으로 남편을 더 챙기고 수고했다 하고 웃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으니 그 말을 믿었죠. 종교도 없지만 세상의 모든 신들께 기도도 했습니다. 제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보자 했죠. 우리 가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저의 마음을 딸아이가 잘 헤아려 주었고, 한창 사춘기 시기의 아이임에도 한 번도 거칠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불평 불만을 말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차분하게 오목조목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바람에 아이에게 미안하다 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언변에 능한 재주가 있어 사람을 설득을 잘하는 아이라 그런지 자신의 마음과 불만을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여자아이라 더 예민한 구석이 있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을 했었는데 너무 잘 지나준 거죠. 진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도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라면서 저희 아이 칭찬을 하고는 했거든요. 제 직장 동료들도 비슷한 또래 아이들에 대해 말하다 보면 아무리 순한 아이들도 한두 번은 큰 소리가 난다고 하던데 저희 부부는 아이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신기해서 아이에게 어떻게 그렇게 매번 마음을 잘 다스렸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엄마, 꼭 화가 소리치고 몸짓으로 쿵쾅거린다고 화가 아니잖아. 나는 나대로 다 표현했어. 엄마랑 아빠가 잘 받아주니까 대화로 잘 끝난 거지. 나는 오히려 엄마랑 아빠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라며 놀라워하더라고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또 저희가 덮어놓고 화내지 않는 부러운 엄마 아빠였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아. 그래, 앞으로도 서로 잘 이해해주자 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느꼈죠. 세상 모든 관계는 준 만큼 돌려받는 거구나 하고요. 하물며 부모 자식 사이에서조차 말이죠. 그럼에도 아이가 반듯하고 제 할 일에 물러서지 않고 해내는 것에는 항상 공짜로 얻은 것처럼 감사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여서 그런지 학급 임원도 부지런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와. 온다고 이야기하면 엄마가 미리 간식이라도 만들어 놓을게. 라고 말을 했더니 엄마, 벌써 몇 명 데리고 왔었어. 이제 와서 간식해주면 먼저 왔던 애들이 서운할 것 같아. 하던 대로 내가 라면이나 끓여줄게. 마음은 고마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회사 일에 매달렸지만 한 번 구멍이 난 손실은 쉽게 메워지지 않더라고요. 집에 생활비는 못 가져왔고 직원들 월급을 주려니 겨우 맞추거나 대출을 더 받는 일도 생기고요. 간혹 남편의 사업체가 망했다고 소문이 났다며 확인 전화를 받는 경우까지 생기고 나니 남편은 점점 더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가끔 다들 자는데 불도 켜지 않고 술을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때는 나서서 아는 체 하진 않았습니다. 남편도 혼자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착하고 유순한 사람이지만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기도 했기에 잘 이겨낼 거라 믿고 있기도 했죠. 그런데도 가끔은 불안한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제가 조바심을 낼수록 남편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일부러 참으며 아는 체를 안 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만에 처음으로 산 집을 몇 년 만에 팔고 이사를 한 것도 모자라 빚이 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남편은 지옥을 살았을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업체 매출은 점점 줄고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니 그 기간이 길지 않아도 마음이 많이 쓰였겠죠. 게다가 소문도 안 좋게 나고요. 실제로 일부러 도산을 낸 그 회사와 거래하던 작은 사업체들이 줄줄이 폐업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다 보니 남편은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기를 친 사람이 중국 어디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며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괴로웠겠죠. 할 수만 있다면 직접 잡으러 가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을 잡는 것보다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먼저였기에 속상했겠죠. 그런 상황이 이어지니 자연히 더 힘이 들었겠죠. 그런 남편이 마음을 쓸까 싶어 제가 받은 월급으로 빠듯이 생활을 하면서도 빚 지고 있지 않으니 괜찮다고 하고는 맞춰 살았습니다. 아이는 유행하는 바람막이 하나 사주지 못했는데도 별말 없이 지내주더라고요. 그런 아이였기에 자연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많이 비싼 옷도 아니었는데 전처럼 사주지 못하니까요. 아이가 작아서 팔이 짧은 외투를 아무렇지 않게 걸치고 웃으며 학교에 가는 모습이 그렇게 짠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입 밖으로 말은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았죠. 그렇게 생활을 유지하고 남편 추스르고 아이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어 이사 간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이웃에 누가 사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고 지냈습니다. 간혹 마주치는 이웃들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인사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제 문제만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다른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혼자서 그렇게 남편과 아이의 눈치를 보면서 진이 다 빠진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는 또 그런 저의 눈치를 보았겠죠. 그렇게 서로가 불안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사하고 3개월 정도는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섰는데 식탁 위에 수세미가 3개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알록달록 예쁜 색실로 뜬 수세미는 꽃 모양도 있고 딸기 모양도 있고 스마일 모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거 뭐야? 우리 딸이 엄마 선물로 주는 거야? 라고 물으니 딸이 막 웃으면서 치, 누가 선물을 수세미로 해? 육교 위에서 할머니가 직접 뜨신 거라고 파시기에 샀어. 다 팔고 그것만 남아서 남은 것만 팔면 집에 들어가시겠더라고. 2,000원에 3개라 그러셔서 샀어. 다리를 좀 저시기에 정리하는 것 도와드리고 계단 내려가는 것만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방향이 같아서 여쭤보니까 우리 옆집 사시더라. 할머니가 웃는 얼굴이 너무 좋으셔. 꼭 만화에 나오는 인심 좋은 할머니 같아. 앞으로 만나면 인사해야겠어. 엄마, 할머니 본 적 있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니, 그러고 보니 한 번을 못 뵀네. 라고 하면서 제 아빠 닮아 어려운 사람을 못 지나치는구나 싶어 웃음이 나더라고요. 할머니 도와드린 거는 너무 잘했네. 우리 딸이 엄마보다 낫다. 하며 칭찬해주고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그러고는 저는 저대로 사느라 바빠 잊어버렸죠. 여전히 남편 출근길이며 퇴근길을 챙기기도 했고 집으로 돌아와 식사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저와는 오고 가는 시간이 안 맞는지 저는 그 후로도 한동안 할머니를 뵙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종종 할머니와 육교 위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했기에 말로만 건너듣기만 했죠. 아이는 할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법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는 했거든요. 할머니는 장사를 마치고 돌아간 집에서 하루 종일 손뜨개만 하신다고 하더라. 솜씨가 너무 좋으셔서 곁에 앉아 손뜨개 하시는 걸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찾아가긴 뭐하고 마주치는 날만을 기다리며 현관을 오고 갈 때마다 마주선 옆집의 문을 바라보곤 했지만 좀처럼 할머니와 마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주말에 쓰레기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관문 앞에서 옆집 할머니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유 엄마죠? 라며 아는 체를 하시는데 아이 말대로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야 뵙네요. 아이가 육교에서 만났다고 말하더라고요. 라고 했더니 아유, 어쩜 아이 교육을 그렇게 잘했어요. 선유가 참 착해. 일부러 나 기다렸다가 진 들어줄 때도 있어요. 요즘 그런 아이가 어디 있어. 너무 예뻐. 아이 엄마가 잘 가르쳐서 그러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워낙 착해요. 저도 그 덕에 잘 지내고 있고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인상 좋게 웃으시더니 내가 걷는 게 불편한 걸 알고는 도와주느라 일부러 육교에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일부러 그래서 일찍 정리하고 들어올 때도 있는데 나도 팔아야 생활을 하니까 조금 지체하면 선유가 와서 기다려줘요. 너무 고마워. 내가 수세미라도 더 주고 싶은데 받지도 않고 맨날 됐대. 라며 제 손에 가방에서 꺼낸 수세미 몇 개를 쥐어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이거 아기 엄마가 받아줘요. 내가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응? 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겨울에는 목도리랑 장갑도 떠서 팔아요. 모자도 하고 내가 올해는 우리 선유 걸 제일 먼저 떠서 선물할 거예요. 라며 환히 웃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수세미를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 저번에 아이가 사온 것도 아직 있어요. 이건 너무 많아요. 라며 사양을 했더니 이거 안 받아주면 다시는 선유 내 곁에 못 오게 할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나도 염치라는 게 있는데 손 부끄럽게 하지 말고 받아줘요. 라고 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수세미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자주는 아니었지만 마주치면 저와 인사를 나눴고 아이는 그저 별 티도 내지 않고 할머니를 돕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좋다고 하기에 저도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3개월 정도 흘렀을 때 남편은 회사가 겨우 안정이 되고 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고요. 그렇다고 한 번에 형편이 좋아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빚을 내지 않고 빚을 갚을 정도는 되었으니 다행은 다행이었죠. 여전히 집에는 생활비를 가져오지는 못했어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자체가 저희 부부에게는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니까요.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며 부부끼리 작게나마 자축도 했습니다. 원래도 큰 욕심이 없던 남편이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체도 본인이 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버님이 은퇴 후에 차려서 하시던 걸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남편이 갑자기 물려받게 되어 어설프게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시작한 거라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폐업을 하겠다더니 들여다보니 괜찮은 사업이라며 이어서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내가 잘 키워서 꼭 너 물려줄 테니까 너가 이어서 해. 이 분야가 지금은 개척지어도 잘만 키워놓으면 나중에 너도 좋을 거다. 라고 하셨었대요. 그래서 회사 서류를 꼼꼼히 보다 보니 초기 단계라 아직 수익이 안 난 거지 이어가면 괜찮겠더라 하더라고요. 그 길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아버님이 내신 손실을 메꾸고 제대로 해본다며 운영 방식을 정비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애착도 컸고요. 아버님이 그렇게 갑자기 황망하게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남편이 고생을 덜 했겠지만 여튼 남편이 자리 잡느라 고생 많이 했죠. 거래처도 아버님 때부터 하던 회사들과 돈독하게 지냈고 수익을 내기 시작할 때 그 난리가 났던 거였죠. 얼마나 많은 회사들과 엮였는지 한동안 주변 다른 회사들도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못 버티고 그만두신 사장님들도 많았고요. 실버 세대의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노인분들 상대로 보조기구를 판매하는 분야라 제 눈에도 전망이 높아 보였습니다. 많이 팔아서 떼돈을 벌 수 있기보다 꾸준히 판매와 생산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국에서 수입한 비싼 제품들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가볍고 튼튼한 제품 개발에 아버님이 투자를 많이 해놓으신 상태라 도전해볼 만했죠. 만약에 남편이 욕심이 많았다면 이어서 하기 어려운 분야였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더 마음이 동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판매 실적은 늘었고 그에 따라 제품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보완된 제품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찾아주셨고 점점 이름이 나기 시작했던 거죠. 사건이 나고 8, 9개월 만에 겨우 제자리를 찾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날이 추워지니까 눈 오면 어르신들이 미끄러지시거나 넘어지시지 않도록 제품을 개발해야겠어. 직원분들하고 상의 중인데 당신 뭐 좋은 생각 없어? 라며 묻더라고요. 하지만 선뜻 생각이 나지 않아. 나도 생각 좀 해볼게. 진짜 필요할 것 같아. 우리 집 앞에도 있는 저 육교를 노인들이 눈이 오고 나서 얼고 난 후에 이동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렇다고 집에만 계실 수도 없고 옆집 할머니도 육교 위에서 장사하신다던데 한번 여쭈어봐야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래? 그럼 한번 여쭈어봐. 그리고 필요하신 제품 있으면 이야기해. 우리 제품 챙겨드리게. 라면서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실망하고 힘들어하던 모습에서 벗어난 남편의 모습에서 전처럼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마주치지는 못하는 할머니께 여쭈어 보겠다고 큰 소리를 쳤죠. 그런데 그날 딸아이가 집으로 오더니 엄마, 오늘은 할머니가 안 나오셨더라고. 어제 그런 얘기 없으셨는데 라고 하기에 어디 가셨나 보다. 갑자기 가셨거나 선유한테 말하기 쑥스러우셨던 거 아닐까? 하고 답을 하고는 별일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 할머니 만나면 이동하실 때 보조하는 기구들의 어떤 점들이 불편한지 아니면 겨울철 눈이 오거나 그 후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쭤봐 줄래? 엄마보다는 선유가 더 많이 마주치니까 하고 아이에게 역할을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는 임무까지 맡다 보니 마음이 더 쓰였는지 엄마, 혹시 할머니 보면 나랑 만나서 같이 들어오자고 꼭 이야기해줘. 그래야 나도 그런 거 여쭤보지. 라고 하더니 학교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출근을 하며 옆집에 무슨 소리가 나나 싶어 귀를 기울여 봤지만 아무 소리 안 들려 어디 가셨나 하며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해 집으로 와보니 엄마, 아무래도 할머니 무슨 일 있으신가 봐. 오늘도 육교에 안 계셔서 집을 두드렸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야.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일어나신 것 같아.
어떻게 옆집 문을 열고 들어갈 방법이 없을까? 라며 아이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아이에게 들어보니 할머니가 가족분들이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시긴 하셨는데 아이를 낳기도 전에 남편분과 헤어지셔서 친정으로 돌아가 사시다가 친정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들 흩어지고 하다 보니 혼자였다고 하신 걸 저에게도 아이가 전에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더 걱정이 된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고요. 혹시나 혼자서 쓰러지시기라도 했으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도 돌아가시기 전에 혼자 쓰러진 걸 이웃에서 연락해 주셔서 병원에 가 위기를 넘기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에 저도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고 당황한 아이를 진정시키면서도 저도 진정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마음이 차분해지진 않더군요. 구급대원은 문 밖에서 여러 차례 확인을 하더니 문 손잡이를 뜯더니 할머니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제가 먼저 들어갔는데 집 입구부터 싸늘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육교 위도 상당히 시려우셨을 텐데 할 정도로 집은 추웠습니다. 그런 바닥에 할머니가 이부자리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구급대원들은 할머니의 생사를 확인하셨고 그제야 할머니의 아이고 하며 앓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은 응급실로 모신다는 구급대원의 말에 아유 아니에요. 그냥 약 먹고 좀 잤어요. 괜찮아요.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몸살이 나서 약을 드시고 그냥 주무셨다는데 집이 너무 냉골이라 제가 다가가며 할머니 난방은 왜 다 꺼두셨어요? 저희가 난방을 돌릴 테니까 일단 방이 좀 따뜻해질 때까지 응급실 가서 치료받고 오세요. 병원비 걱정은 마시고요. 하면서 할머니가 누워 계시던 이불 속을 만졌는데 그것도 겨우 할머니 체온이 데우고 있을 뿐 얼음장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할머니 장판이라도 켜시지 이불 속도 추워요. 이러니 몸살이 나시죠. 라고 했더니 아휴 아니에요. 가스는 끊겨서 음식도 버너에 해먹는데 전기장판은 고장이 났는지 갑자기 며칠 전부터 안 돼. 그래서 그런 거야. 괜찮아요. 하시는데 그대로 계시다가는 할머니 큰일 나실 것 같아. 그럼 일단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저희 집에서 몸 좀 녹이세요. 하고는 할머니를 부축해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일단 비상약을 드리고 난방을 켜고 아이 방으로 모셔서 누우시게 했습니다. 저희 집에 전기장판이 아이 방에만 있었거든요. 남편이 워낙 더위를 많이 타 저는 전기장판을 못 갈았어요. 아이는 추위를 잘 타는 아이라 전기장판을 깔아주었죠. 할머니는 좀 따뜻해지니 몸이 풀리셨는지 이내 잠이 드셨습니다. 남편은 문고리를 고치고 할머니 집을 문단속하고 왔고 아이가 죽을 끓이겠다며 쌀을 씻기에 제가 마무리하여 죽을 끓였습니다. 할머니께서 깨시면 드시게 하려고요. 아이가 불편할까 싶어 오늘만 아빠랑 자. 엄마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 아빠가 내일 시간 내셔서 동사무소에 할머니 지원받으실 거 있는지 알아보신대. 당분간은 할머니 여기 계시게 할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엄마, 그런데 전기장판이 얼마나 해?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가격대야 다양하지. 저렴한 건 저렴하고 두툼하고 좋은 건 비싸고 라며 대답을 했더니 고개를 끄덕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할머니는 고단하시고 많이 아프셨는지 앓는 소리를 내시면서도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혹시나 늦게라도 일어나 식사를 하실까 싶어 자면서도 중간에 일어나 살폈지만 그냥 쭉 주무시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서야 겨우 일어나시기에 죽을 한 그릇 내어드리고 다시 약을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아이 아빠가 동사무소 가서 혹시나 지원 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본대요. 그러니까 뭔가 조치가 나올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오늘은 저기 솥에 죽 끓여놨어요. 선유가 학교 끝나고 와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좀 푹 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가 막 우시면서 아유, 아기 엄마, 내가 너무 신세를 지내. 매일 선유가 도와주는 것도 내가 은혜를 못 갚았는데 이렇게 병간호까지 하게 했어. 미안해. 내가 면목이 없어. 라면서 흐르는 눈물을 막 닦으시는데 마음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 생각도 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딸만 셋을 낳고 구박이란 구박을 다 받으시다가 술에 도박에
바람까지 피우는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셨거든요. 외갓집에서는 여자가 참고 살아야지 남사스러운 줄도 모르고 이혼을 했다며 받아주지도 않으셔서 언니들과 저희를 먹여 살리시느라 고생만 하다가 저까지 시집 보내시고 돌아가셨거든요. 당뇨였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쇼크가 와서 쓰러지시더니 쇼크가 재발을 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집에 아무도 없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제가 두고두고 마음 아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모습에서 저희 친정 엄마의 모습이 보인 것 같아 순간적으로 저도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와 친정 엄마의 나이 연배도 비슷해 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출근을 해야 하니 할머니께 집으로 가지 마시고 계세요. 아셨죠? 하며 당부에 당부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마치려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네요. 서둘러 집에 도착해 보니 아이가 할머니 식사도 챙기고 약도 더 사가지고 와 드렸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조용히 구석으로 부르더니 엄마, 전에 나 청소년 문학상 탄 거 기억나? 하고 묻기에 그렇다고 하니 거기서 상금 나오는 건 내가 쓰고 싶은데 써도 된다고 해서 이거 샀는데 라며 커다란 가방 같은 걸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전기장판이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보니 당장에 필요하실 것 같아서 할머니 성격에 분명히 빨리 가신다고 하실 거고 난방도 안 되는 집에 그냥 가시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샀어. 그동안 나랑 말동무도 해주시고 뜨개질도 가르쳐 주셔서 뭐라도 선물해야지 했는데 지금 할머니께는 이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서 라고 하는 아이를 저는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똑똑하고 마음씨 착하고 예쁜 딸이 정말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너무 고맙다. 우리 딸 겨울옷 없어서 엄마는 그거 살 줄 알았지. 그런데 할머니 위해서 쓸 줄도 알고 너무 대단하다. 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웃으며 할머니한테 뜨개질 배운 값이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기특하고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착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그 후로도 이틀을 저희 집에 계셨습니다. 따뜻한 물에 씻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빨래도 해서 널어드렸죠. 할머니는 어머 너무 고마워요 하시면서 인사를 하셨지만 어휴 이게 뭐 별거라고 그러세요. 마음 쓰지 마세요. 라며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보일러가 고장났던 거라 가스는 다시 들어왔고 보일러가 돌아가고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지자 할머니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방바닥도 완전히 따뜻해지는 걸 확인을 했고요. 동사무소에서는 복지사분들이 오셔서 살펴주시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원금도 조금 나오게 되었고요. 집으로 가신다는 할머니께 아이가 산 전기장판을 새로 깔아드리며 선유가 할머니 춥지 마시라고 상금 탄 걸로 샀대요. 따뜻한 데서 푹 주무시고 얼른 기력 회복하세요. 하고 말을 했더니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세상에. 어머나. 하시더니 내가 이거 덮고 100살까지 살겠어. 너무 따뜻하다. 고마워 진짜.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일부러 음식을 더해서 할머니 댁에 가져다 드리고 쉬는 날 가서 집안에 고쳐야 할 거 있나 보고 고쳐도 드리고 다 잘 되는지 확인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전에 하셨던 말씀대로 아이의 목도리를 겨울 선물이라며 떠주셨어요. 아이는 둘러보더니 너무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라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겨울 내내 그 목도리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를 주제로 글을 써서 전국 대회에서 상을 타고 하면서 글쓰기에 재미를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말만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글도 예쁘게 잘 쓰는 아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가 상을 탈 때마다 모자, 장갑, 머리핀, 머리끈 등등 여러 가지를 직접 손뜨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이는 그 선물을 봄을 모시듯이 하면서 소중히 간직하더라고요. 계절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요. 친가, 외가 다 할머니가 안 계시다 보니 할머니 정을 모르고 자랐는데 그렇게라도 채울 수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는 계속 왕래를 하며 한 식구처럼 지냈습니다. 남편이 제작 판매하는 제품들을 할머니께 시범용이라고 드리고 개선점에 대해 듣기도 하고요. 그 덕인지 할머니는 육교 오르내리시는 게 좀 더 편해지셨다면서 좋아하시기도 했습니다. 걷는 양도 늘어 운동량도 늘었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은 할머니 덕분에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된다며 좋아했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희는 형편이 좋아지게 되었고, 아이가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입학하는 대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빌라가 재개발 지역이 돼서 더 이상 살고 싶어도 못 살게 되기도 했고요. 할머니는 정부에서 독거 노인에 대해 지원해주는 월세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사시던 동네에서 머지않은 곳에 이사를 가시게 되었고요. 저희와 가까이 계시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역량 부족이라 아쉬웠지만 자주 찾아뵙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마음이 안 좋아하는 저희 가족에게 밝게 웃어 보이시며 걱정 마. 나한테는 이 전기장판이 있잖아. 이것만 있으면 나는 100살까지 산다니까. 여태 혼자 잘 살다가 감사하게도 선윤을 만난 거지. 내 보기에 이게 무슨 호사인지 몰라. 몇 년을 그렇게 신세졌으면 됐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는 할머니와 멀어지는 것에 제일 속상해했습니다. 정말 정이 많이 들었으니까요. 할머니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렇게 잘 들어주셔서 저와 아이의 대나무숲 같으셨거든요. 아이는 그런 와중에도 수능을 봐야 하니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간 받은 상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수능을 못 보면 다 허사라며 마음을 졸이더라고요. 드디어 수능날 아이에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침착하게 잘 봐.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만으로 된 거지. 라고 했더니 고개는 끄덕이는데 표정은 멍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나서는데 할머니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 손에 직접 뜬 장갑을 끼워주시면서 시험 잘 보고 와. 우리 선유는 잘할 거야. 그렇지? 하시니 아이는 밝게 웃어 보이더니 너무 따뜻하겠어요. 손 다 풀려서 시험 잘 보겠다. 더라고요. 아무래도 할머니를 안심시켜 드리려고 그랬겠죠. 모두가 정신없이 서두르느라 그 장갑을 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머니와 인사를 하고 남편과 저, 아이는 수능 고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저희는 아무도 어떤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뭐 두고 왔어? 라고 물으니 엄마, 이거 돈이지? 하면서 펼쳐 보이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가 3장이 돌돌 말려 장갑 속에 있었던 거죠. 저희 식구는 할머니가 깜빡하고 넣어놓으시고는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면서 돌려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 돈을 받아 다시 집으로 가서 할머니 댁 현관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게 아이 장갑에서 나왔어요. 이런 거 잃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라며 내밀었더니 할머니는 그 돈을 다시 제 쪽으로 미시더니 이거 선유 등록금에 보태. 이사하고 하면 빠듯할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그 집 덕을 그렇게 봤는데 이 정도는 하고 싶어. 나 진짜 열심히 모았다. 그러니까 제발 거절하지 말고 받아줘. 안 그러면 너무 내가 처량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넙죽 받을 수는 없어.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할머니 이거 너무 많아요. 이러시면 제가 뭐 바라는 사람 같잖아요. 라고 했더니 그런 거 아닌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아무것도 없는 노인네 이렇게 들여다봐주는 이웃이 어딨어. 돈 300이 아니라 3천을 바래도 그건 못해. 그러니까 제발 내 손 부끄럽게 하지 말고 넣어놔. 나도 체면 좀 서자. 하시기에 그 돈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이에게 전달하면서 이건 선유가 가지고 있다가 등록금 내자. 할머니가 너무 그렇게 하고 싶으시대. 라며 아까의 일을 이야기했더니 조용히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할머니 댁으로 가더니 할머니, 할머니 맛있는 거 드시고 병원에나 좀 가시지. 제 등록금은 뭐하러 챙기세요. 저는 이제부터 아르바이트도 하고 할 건데. 라며 울먹이며 때를 부리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런 저희 아이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보시더니 이렇게 예쁜 아이와 인연이 닿았는데 뭐라도 하고 싶어서 그러지. 선유야, 너는 진짜 좋은 아이야. 이 할미는 선유가 세상을 빛낼 아이라고 생각해. 그 발걸음에 조금이라도 보태면 나중에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양하지 말고 받아줘.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는 그런 할머니를 부둥켜 안더니 엉엉 울더라고요. 그 눈물은 할머니가 아끼며 고생하셨을 걸 알기에 흘리는 눈물이라는 걸 저 역시도 알아서 저도 또 눈물이 나고요. 정부 보조금 조금에 뜨개질로 한 땀 한 땀 만든 물건들을 매일같이 노점에서 팔아서 먹을 건 못 드시고 아프신 것 참아가며 만드신 귀한 돈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 알았기에 더 값지고 고귀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시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았기에 함부로 하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받은 것보다 더 잘해드리자는 생각을 했죠. 비록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지만 그래도 자주 오고 가며 챙기자고요. 아이는 할머니가 주신 등록금 덕분인지 본인이 바라던 대학에 바라던 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사를 했고 할머니도 이사를 하셨죠. 그러고는 지금까지 할머니와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 때만큼 오고 가지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할머니 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가시거나 장 보러 가실 때 혼자 못 가시니 저희가 꼭 동행하고 비용도 지불할 때가 많고요. 여전히 신세 지는 걸 힘들어 하셔서 온전히 저희가 하게는 두고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계속 손뜨개로 만든 수세미와 목도리, 모자, 장갑을 떠서 파셨지만 겨우내 몸이 약해지시더니 요즘은 자주 나가지도 못하시더라고요. 저나 아이가 가서 산책을 도와드리고는 있는데 점점 걸으시는 거리가 적어지네요. 100살까지 사신다는 약속을 잊으신 건지. 아유, 나는 당장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애기 엄마 덕에 진짜 호강한다. 라며 웃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죠. 제 대나무 숲이자 친구이신 할머니가 약속대로 100살까지 사실 수 있게 응원 좀 해주세요. 할머니가 이 채널 이야기 들으시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아마 사연 읽어주시면 아이고, 내 얘기 나오니까 더 재미있다 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많은 분들이 할머니께 기운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셔만 주셔도 저희에겐 힘이 되니 어디 가실 생각 마시고 약속대로 100살까지 살아주시라고도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곧 새 신부가 된 우리 딸에게 엄마는 항상 너가 자랑스러웠고 항상 감사했다고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에게는 너무 고생 많았고 지금도 고생하는 거 아는데 우리 남은 인생도 열심히 잘 살아보자고 전해주시고요. 제가 주절주절 말이 많았죠. 여러분들도 가까운 이웃부터 보살피는 것을 시작으로 주변을 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앞서 사연 속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고 제가 베푼 만큼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도 젊을 때 친정 식구들 돌보기만 하시다 혼자 드셔서 아무도 없다 싶으셨는데 갑자기 저희가 나타나더래요. 그런 거 보면 복이 되돌아온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에 보상을 바라면서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는 선행이 언젠가 나와 내 가족에게 좋은 영향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행동하기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과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을 돕고 싶어 독거노인 분들에게 저희 제품을 무상으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생활비 지원도 일부 해드리도록 지정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생각하니 그렇게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분명히 더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만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덕분에 저희 제품이 더 알려지니까요. 그것조차도 저희가 베푼 만큼 되돌아오는 것이겠죠. 다시 한번 할머니께 오래 사시라고 말씀드려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무탈하게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